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 저자거리는 상인과 거지, 품팔이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화려한 비단 장수와 약재상, 떡장수의 고함이 뒤섞인 그곳에서 가장 후미진 담벼락 밑에는 한 사내가 매일같이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과 헝클어진 머리, 굶주림에 헬쑥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깊은 연못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미친 거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사람의 살고 죽을 운과 숨겨진 비밀이 손바닥 보듯 비쳤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구애록이었습니다. 해록은 본디 관상과 역법에 능하여 내의원 의원들을 도우던 천안 서울 출신 선비였습니다. 젊은 날 해록은 한 관리의 얼굴에서 피비린내 나는 영무의 기운을 읽고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되레 그 관리가 죽임을 당하는 화를 불러오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해록은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운명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저작거리 담벼락 밑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점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고집을 지니고 있었지요. 허름한 사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은 세상 희로애락을 다 본 듯 늘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한 계집종, 한양에는 비단상 윤만수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는 인색하고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죠. 윤만수에게는 외아들 윤설인이 있었습니다. 고운 용무의 글재주까지 뛰어나 과거, 급제가 유력한 도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자 집안의 희망이었지요. 윤가 안채에는 아람이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길쌈을 하며 묵묵히 일을 하는 여인이었죠. 한편 한성부 중부의 무관 장도원은 윤만수의 재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와 친분을 쌓으려 하는 야심가였지요. 이들의 인연이 훗날 커다란 파국을 불러올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애록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녘 남대문이 열리면 담벼락 아래 자리를 펴고 해가 지기 전까지 사람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윤설이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슬쩍 해록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운을 보는가 궁금했지만 양반의 체면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 해록의 눈에 윤만수 지파인 하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미간의 검은 먹물이 번진 듯한 기운이 보였지요. 사흘 안으로 칼부림이 나겠구나. 예감이 들었으나 해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비톡촉을 하다가 손님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해록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죄가 가슴을 오챕터를 짓눌렀지요. 관상쟁이를 찾다. 윤만수는 재산은 많았으나 자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흥망이 모두 설인의 어깨에 달렸다고 믿었지요. 아들의 앞날이 궁금했던 윤만수는 한양의 유명한 관상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돈맛을 본 자들이라 입에 침이나 바르며 재상이 될 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빈말에 지친 윤만수는 진짜로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자를 찾고자 저작거리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남루한 거지 구애록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당겨 한번 시험해 보자며 해록을 찾게 되었지요. 이 만남이 훗날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윤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만수는 설인을 데리고 해록 앞에 섰습니다. 은자를 내던지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사람 얼굴 좀 본다지? 내 아들 상이나 보아라. 해록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설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부드럽고 단정한 이목구비 속에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잉어와 바닷바람에 꺾인 버드나무의 그림자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해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물길을 건널 상이옵니다. 글로 이름을 날릴 제목이나 한 여인으로 인해 피와 눈물을 보게 될 터
윤만수는 큰 물길과 이름을 날릴 제목이라는 말만 귀에 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해록의 마지막 말은 설인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남았지요. 비밀스런 인연의 첫걸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설인은 집 뒤편 사랑채 담장 너머에서 조용히 흥얼거리는 민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아람이 졸음을 쫓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지요. 소리에 끌려 담장에 가까이 간 설인은 등잔불에 비친 아람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꿰매던 버선코의 가지런함을 보며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설이는 틈만 나면 아람이 있는 행랑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일부러 찢어진 옷을 가져와 꿰매달라 청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신분을 넘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꿈을 알아가며 어느새 서로를 품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피어난 사랑이었습니다. 들켜버린 마음. 설인과 아람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심부름꾼 아이 하나가 우연히 두 사람이 담장 밑에서 손을 마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 안악들 사이에 수근거림이 번졌지요. 윤만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설인 방에서 아람이 손수지어 준 손수건을 발견하고 크게 노했습니다. 아람을 당장 끌고 오너라. 윤만수는 아람을 불러다 무릎 꿇린 채 매질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설인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 일로 설인은 방에 갇히고 아람은 더 깊은 행랑채로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볼 수 없게 되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성부 무관 장도원이 윤만수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는 설인의 재주와 윤가의 재력을 칭찬하며 슬그머니 혼담을 꺼냈지요. 윤 영감, 우리 두 집안이 혼사를 맺으면 어떻겠소? 윤만수는 처음엔 사양하는 체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원 뒤에 있는 무인 세력과 벼슬길의 다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렸지요. 장도원에게는 설인과 나이가 비슷한 딸 장연하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설인에게 시집 보내 정치와 재력을 한 손에 쥐리라는 속셈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설인의 사랑은 단순한 신분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와 욕심이 뒤얽힌 큰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깊어지는 감정. 방에 갇힌 설인은 긴 밤마다 아람의 이름을 부르며 시를 지었습니다. 아람은 그 시를 나무꾼 아이를 통해 몰래 전해받고 눈물을 훔쳤지요. 장연하는 혼담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고 윤가를 찾아왔습니다. 예의를 갖춘 인사를 했으나 설인의 얼이 빠진 얼굴과 허탈한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행랑채 앞을 지나다 넘어질 뻔한 연하를 아람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섞었지요. 연하는 아람의 눈에 설인을 향한 애틋한 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설인, 아람, 연하. 세 사람의 인연은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추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양의 갈등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어긋난 인연들이 점점 더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과 죽음의 그림자. 윤만수는 설인이 여전히 아람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게 노한 그는 장도원에게 은밀히 상의했지요. 혼례 전날이라도 또 도망칠지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 하오. 장도원은 겉으로는 도련님을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지요. 이 기회에 아람을 없애버리면 모든 일이 편해지겠군. 그는 암암리의 건달들을 불렀습니다. 아람과 설인이 밤에 움직이기만 하면 뒷골목에서 붙잡으라고 지시했지요. 여인은 바다 건너 노비로 팔아넘기고 설인은 협박해 혼례식장으로 끌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설인 역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심했습니다. 아람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올 계획을 세웠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향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밤이었습니다. 설인과 아람은
인적 없는 골목에서 우연히 구해록과 마주쳤습니다. 해록은 이미 하루 전 서린의 얼굴에서 물에 잠긴 초승달의 흉조를 본 터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길 끝은 강바닥이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해록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서린은 분노하며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해록의 눈에서 묘한 연민과 진심을 읽었지요. 해록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조금 밝혔습니다. 그대 아비가 손을 빌려 여인을 팔아치울 계책까지 세웠으니 오늘 밤 나가면 장도원의 칼과 함께 덫에 걸릴 터이오. 두 사람은 믿기 어려운 말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흘만 더 기다리라는 해록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요. 이 선택이 운명의 물줄기를 첫 번째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해록은 저작거리에서 윤만수와 장도원의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계집과 도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을 내고 있었지요. 해록은 자신이 막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서린은 매수했던 하인을 통해 전날 밤 뒷골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칼까지 품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서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뒤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장도원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서린은 처음으로 깊이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효자와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하는 사내 사이에서 말이지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피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람을 팔아넘긴 사흘 뒤 장도원은 계획이 어긋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윤만수는 이미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몰래 인신매매꾼을 불러 아람을 집 밖으로 유인해 먼 남쪽 섬의 염전으로 팔아넘기라는 명을 내렸지요.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간 아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계집종이 사내와 눈이 맞아 야밤에 도망갔다는 소문만 번졌지요. 서린은 직감적으로 아람의 실종이 아버지의 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이를 갈 뿐이었지요. 서린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비리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도원이 배우라고 믿었던 서린은 시간이 지나 윤만수의 장부 속에서 인신매매꾼에게 건넨 거액의 증표를 발견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사랑을 빼앗은 진짜 원수가 바로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아람이 사라진 뒤 서린은 사람도 아닌 듯 시름만 놓았습니다. 윤만수는 아들이 기력을 1차 명의들을 불러 약을 지어 먹이고 혼례를 서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방에 틀어박혔지요. 결국 두 사람은 대청에서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서린은 아람을 어디로 팔았느냐고 물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인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윤만수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요. 천한 계집 하나 쳐낸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내 앞날을 위해서였다. 그 말은 서린 마음속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은 그 자리에서 묻혔습니다. 서린은 냉혹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원수로 아버지를 대하기로 한 것이지요. 부자의 인연이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들다 서린은 겉으로는 혼례를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장도원의 딸 연하와의 혼담을 순순히 승낙했지요. 윤만수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서린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하인들을 포섭해 윤만수가 저질러 온 비리를 모았습니다. 고리대금, 밀수, 탈세, 인신매매 등의 내역을 장부로 만들고 증인들을 모았지요. 연하는 우연히 그 장부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린의 복수 계획과 아람의 사연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혼례를 미루자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원은 지금 물러서면 모두 끝장이라며 오히려 혼례를 서둘렀지요.
서리는 결국 장도헌과 윤만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가의 익명으로 상소를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갈려지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날. 혼례가 가까워질수록 장도헌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윤가의 재물을 믿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정적들을 모함했지요. 마침내 궁중에서는 장도헌에 대한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서린이 모은 증거들이 포도청에 전달되면서 윤만수의 비리 또한 낱낱이 드러났지요. 장도헌은 영무 협의까지 더해져 포도청에서 혹독한 문초를 당했습니다. 윤만수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지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장도헌이 참수되었습니다. 윤만수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옥에 갇혔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리는 복수를 이루었다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에 휘청거렸습니다. 복수의 끝은 생각보다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저작거리 전체를 뒤덮었고 서린의 가슴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윤만수가 옥에 갇힌 뒤 서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람을 어디로 팔았습니까? 처음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던 윤만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쪽 바다의 작은 섬 이름을 토해냈지요. 그날 밤 구애록은 오래 간직했던 또 다른 비밀을 각약방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린의 외조부가 바로 해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윤만수가 가난한 서울 사위를 집안에서 쫓아낸 탓에 해록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것이지요. 해록은 그래서 처음 서린의 얼굴을 보고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운명을 읽으면서도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였지요. 자신이 말 한마디만 더 일찍 했다면 손녀와도 같을 아람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해록은 결국 박노인을 시켜 서린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람의 행방과 섬으로 가는 길을 적은 편지였지요. 이제 그대가 선택하라. 복수를 붙잡을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마지막 말이 서린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남쪽 섬에서 열린 새로운 삶. 편지를 받은 서린은 남아있는 집안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람을 되찾을 몸값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옥중의 윤만수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만수는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부자의 인연은 그렇게 피와 눈물 속에 끊어졌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남쪽 끝 작은 섬의 염전에 닿았습니다. 서린은 햇볕에 그을리고 마른 몸으로 소금물을 퍼 나르는 아람을 찾아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초라한 꼴을 보고도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부둥켜 안았습니다. 원망보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용서가 먼저 흘렀지요. 서린은 마련한 돈으로 아람을 노비 신분에서 풀어냈습니다. 작은 초가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보다 사랑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을 비트는 것은 욕심이 아닌 사랑.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가고 아람은 밭을 일구며 길쌈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거친 파도와 바닷바람 속의 삶이었으나 두 사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한양 저작거리 담벼락 아래에는 여전히 구애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서나마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바라보는 듯 미소를 지었지요. 권세와 욕심으로 운명을 비틀려 했던 윤만수와 장도헌은 모두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택한 서린과 아람에게는 새 물길이 열렸지요. 운명이란 거대한 강물과도 같습니다. 함부로 막으면 범람하지만 서로를 위한 양보와 사랑으로 발을 맞추면 어느샌가 다른 물길을 찾아 흐르는 법이지요. 저작거리에 미친 거지로 불리던 구애록의 눈은 오늘도 또 다른 이의 얼굴에서 시작과 끝, 그리고 비틀릴 수도 있는 작은 갈래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